2022학년도 수능 사회 지문 브레턴 우주 체제입니다. 분석 강의 시작할 텐데 미리 풀어보시고 왜 틀렸는지, 그리고 지문과 선지 간의 연결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했어야 했는지 점검하는 용도로 강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훑어볼까요? 기축통화는 이러한 트래핑 딜레마는, 그러니까 기축통화 트래핑 딜레마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문 전체적으로 무엇과 관련된 거다? 달러화와 관련된 건데,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이 기축통화 관련해서 무슨 딜레마가 있었는데 이 기축통화의 역할과 관련된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지문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기축통화는 첫 문단은 섬세하게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통용,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다.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해서 기축통화입니다. 1960년대 트리핀 교수는 브레튼 우주체제에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모순 문제가 있나 봐요. 한 국가의 재화 서비스의 수출입 간의 차이인 경상수지는, 한 국가의 수입과 수출 간의 차이래요. 수출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한다, 흑자고요. 반대로 수입이 많다, 적자입니다. 수입이 수출을 하면 적자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다.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조건문이네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수입을 많이 하지 않아 국제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계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역시 조건이네요,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저하되고 고정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까지 얘기했으니까 일단 간단히 정리하면요, 달러라고 하는 건 일문단에서 기축통화인데 어떠한 딜레마 상황이냐면요,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가 있고 흑자인 경우가 있을 텐데, 흑자인 경우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데요, 유동성이 부족해질 거래. 반면에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 기축통화인데 유동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해지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잉 공급되면 준비자산 신뢰도가 떨어지고 고정환율 제도도 붕괴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네요.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유동성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국제유동성이 부족한 거에 반대말은 풍부해지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냐 흑자냐라고 얘기했으니까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하면요, 달러의 값어치는 오를 거고요, 유동성이 풍부하면 달러의 값어치는 떨어질 거니까. 국제유동성이란 꼭 네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표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을 말하는데, 근본위 체제에서는, 근본위 체제가 있대. 원래 본위란 단어도 알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위치인 겁니다. 금이 중심인 거예요. 근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됐다. 그러니까 금이 중심이고 나라들이 여럿 있을 거예요. A란 나라도 있을 거고 B란 나라도 있을 거고 C란 나라도 있는데 금에 대해서 연결돼서 금이 중심인 거고요.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그러니까 1대1, 1대2, 1대3이라고 하면 A, B, B와 C, C와 A 간의 환율은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근본위 체제에서 환율은 어떻게 된다? 자동 결정된다. 이후 니은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요,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됩니다. 시중에 시장에 통화가 풀려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말은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고 달러가 많이 풀렸다라는 거고 원화가 많이 풀렸다는 건데 여기는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옛날엔 금만 있었고 이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브레턴 우주 체제 하에서는 두 가지인데 금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됐대요. 뭐가 추가됐냐면 달러가 추가됐대요. 이게 기축통화입니다. 금환본위체가 되었다. 작은 따옴표네요. 금본위 체제에서 뭐가 달라졌냐? 금환본위제예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태환 조항에 따라 금 1론수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줘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 금태환 의무를 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변동인 거고 고정 환율인 거죠.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은 교차 환율의 뜻인 거네요.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환율, 교차 환율이 나왔는데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1온스의 금과 35달러가 어떻게 되고 교환되고요. 이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의 통화 교환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도 자동적으로 결정됐대요. 그러면 여기는 A, B, C인데 이 중에 한 나라 A가 미국이라고 치면요. 그럼 B, C만 남는 거네. A가 있고, 그러니까 금이 있고 A국, 미국이 있고 B와 C가 있는 거겠네요.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자, 문제가 되네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달러의 신뢰도가 붕괴될 수 있겠네요. 누적되기 시작했고 달러가 과잉 공급돼요.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왜냐하면 미국에 수출한 나라들은 달러를 가지고 금하고 바꿔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와의 금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와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전략. 달러의 값어치가 폭락했어요. 똥값이에요.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다. 그러니까 달러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다른 나라의 통화를 타국의 통화를 값어치를 올리는 거다. 하지만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달러와의 평가 전환은 규정상 불가능했고 왜냐하면 고정돼 있어야 되거든요. 값어치가. 당시 대규모 대미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평가 절상 안 하는 게 이득이에요. 수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다. 그럼 앞으로 독일 마르크화, 일본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 여러분 수요라고 하는 건 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인 겁니다. 근데 투기까지 되면 우리 부동산 투기, 부동산 가격,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살려고 하는 게 투기적 수요잖아요. 마르크화나 일본 엔화 값어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살 거고요. 달러는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길 원했다. 자, 세 번째 문단과 관련해서는 어떤 거냐면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달러와의 신뢰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붕괴 가까이 갈 위협이 생겼고요. 여기 조금만 올려서 써본다면 일본의 엔화나 독일의 마르크화의 값어치가 올라갈 것 같고 이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어떤 게 발생했냐면 투기적 수요가 커지게 되고 감당하기 힘들었다. 특히 미국은 1971년 결국 달러화의 금태한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 진짜 충격적이었으니까 닉슨 쇼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프랑스에서 미국 보고 야 우리 100만 달러 있으니까 이거 금으로 바꿔줘. 닉슨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태한 정지 선언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 100만 달러 같은 걸 바꿀 수 있는 금의 량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와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됐다. 모순적인 거잖아요. 붕괴됐는데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어떤 역할, 기축통화의 역할은 계속됐대요. 선생님, 달러화가 똥값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냐면 그 이유는 때문에 이유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이 계속된 건 어떤 거냐? 규모의 경제인 거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효율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질문. 선생님, 규모의 경제가 뭐예요? 규모의 경제는 경제학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대규모로 생산하게 되면 한 상품 생산의 제조 단가가 떨어진다는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만드는 것보단 대규모로 만들게 되면 개별 상품의 값어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됐나요?